국가는 스스로 앞장서서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고 배상이나 보상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입법을 할 경우에는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보다 융통성 있는 재심이 가능하도록 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한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보상과 배상에 대해서는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절하게 조정하는 법률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국가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심지어 큰 소리까지 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무고한 사람 혹은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을 국가보안법이나 때에 따라서는 이제 간첩으로 몰아서 감옥에 보냈어요. 인혁당 분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 사형까지 당했죠. 근데 과거사 정의위원회에서 이분들이 억울하게 국가폭력에 의해서 이렇게 간첩으로 조작됐고 공안기관에 끌려가서 고문,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이건 잘못됐다. 그러면 현재의 과거사위원회는 그 사람이 억울한 피해자라는 것은 확인해 주지만 그 억울한 피해자로 확인한 다음에 이분의 억울한 것을 보상이나 배상해 줄 방법이 현재는 없어요. 법 자체가. 그러면 이분의 피해를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인가, 어떻게 구제해 줄 것인가. 그래서 나온 것이 과거에 재판했던 그 재판이 잘못됐다. 잘못됐기 때문에 재심을 해라. 그러면 재심을 해서 이 사람이 무죄 선고를 받게 되면 과거에 잘못된 재판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던 것을 피해를 배상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노무현 정부 이후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과거사 정리나 피해자들의 부분은 법이 몇 차례 이렇게 융통성이 있게 바뀌거나 재판부가 그걸 수용을 해서 지금은 과거사위원회에서 피해자로 확정된 대개의 경우 법원 재심 판결을 받아서 재심 판결 결과로 이제 피해 배상을 받고 있어요. 반발이 굉장히 심했죠.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재심 요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엄격해요. 일단 한번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뭐 확정이 되면 이걸 다시 한번 재판해 주시오. 이게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한데 이거를 조금 요건을 완화하고 확장해 달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럼 이 재심에 관련된 법률적 뒷받침이 있느냐? 그건 지금 없어요. 그러나 그런 거를 모색해보자라고 그때 대통령 말씀하셨고,
특히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공소시효 적용을 특정한 이런 문제, 집단적인 국가가 개입해서 했던 이런 인권 범죄라든가 학살이라든가 뭐 이런 데 대해서는 그걸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소급해서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가 가능한 법률 토대를 만드는 거를 좀 해보자. 이게 굉장히 이제 반발이 심했던 건데.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해서 나온 결론에 따라서 피해자 보상이나 배상이 필요하면 별도의 조그만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대로 추인을 해라. 근데 이걸 다시 재판소에 가갖고 일일이 증거부터 시작해서 변호사 선임하고 증언하고 따지고 하니까 피해자들은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그 다음에 사법부가 일이 얼마나 많아요. 네. 10,000건, 20,000건, 30,000건인데 이 재판하느라고 사법부의 인력은 누가 충원해요. 그러니까 이 과거사 부분이 서로 연동되어 있는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 정부 정책이 나오면 좋겠는데, 보수 정부는 될 수 있으면 이걸 줄이고 해방 놓고 훼손하고 그 다음에 그냥 무산시키려고 하는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과거에서 결정한 그 건이 법원에 가서 기배진 게 없다면서요? 다 그대로 인정됐다. 예.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우리가 그걸 바로 인정해주는 법원에 안 가고도 그 문제 필요해요. 저쪽에도 검사들, 뭐 법률가들 또 보수적 변호사 단체도 뭐 저쪽에 뭐 바른 무슨 변호사 막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각종 또 저쪽은 저쪽대로 이런 과거 청산과 관련해서는 뉴라이트 조직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는 시민사회들 그쪽은 그렇게 반대하고 그런 것들을 또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게 이제 한나라당이잖아요. 그 언론도 또 상당한 부분 또 그쪽의 논리를 또 뭐 지켜 세우고 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자동차로 따지게 되면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계속 나가려고 하는 게 과거 청산을 요구한 사람들이고 저쪽은 계속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못 가게 하는 거고 중간에 과속 방지턱도 계속 만들어서 땅도 파헤치고 비욱한데 그 법률가들은 최근에 정부 행태에서 아주 명확히 드러나지만 자기들이 최고예요. 자기들 영역을 시민사회나 우리 신부님 같은 종교인들이 침범하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고 아주 독보적인 성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누릴 거 다 누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대통령은 그 사람들보다 더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민을. 그때 그 사람들이 국민을 생각하는 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대통령도 그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국민이 따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따른다. 그 기본적인 국민들이 자세히 그거를 따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저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어떻게 가르치죠? 방법이 없지, 그죠? 뭐, 언론을 가지고도 안 되고, 법을 가지고도 안 되고, 이제 세월을 가지고 해야 돼. 세월을 가지고 하려면 뭐, 우리가 다 지금 웃자는 것 뿐이고. 같은 법률가라도 지금 우리가 얘기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만 좀 다르죠. 신부님과 같이 민주화 운동을 하셔서 그런지 어쩐지 그런 점에 있어서 연희의 법률가들과는 다른 측면이 있고 그 측면 때문에 두 대통령에 연달아서 이 과거사 정리나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그렇다 하고 나는 그 실무자들 그런 사람들도 좀 뉘우치면 좋겠어요. 정법에서 고문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는 그때 그 시기대로 고문을 했는데 정말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우리 사회에 조금 발전할 수 있을까 말이죠.
그렇게 실컷 해놓고 이제 나몰라로 난 시킨 대로 공무원이 뭐가 있나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이게 지금 우리가 발전 못하는 그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기관이 나서서 해야 된다는 걸 대통령이 많이 말씀하시죠. 국가기관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이래서 국가 권력의 국가의 권위, 국가기금의 권위와 도덕성 이런 것을 확보하는 중요한 거다. 그래서 지식회에서 만든 거거든. 그전에는 그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직접 나서서 한다는 건 밀려서 하는 일이었는데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한 부분이다 하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이런 과거에 문제됐던 걸 조사하면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의 공안기관, 그러니까 경찰, 보안사, 정보부, 국정원. 근데 우리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봤지만 거기 담당 그 주체가 있는데 자료를 요청하면 안 내놓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숨기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게 이제 그 조사하는데 최소한의 어떤 그 여건조차도 마련은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과거사에 대한 아주 그 상당한 시민사회 여론이나 국가적인 필요성이 제기되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과거에 책임이 있거나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스스로 반성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일 핵심인 것이 과거 정보부, 당시에 국가정보원. 그러니까 모든 인권 침해의 핵심은 정보부, 국가정보원이기 때문에 정보원장이 인권 변호사인 고용구 변호사님이 이제 국정원장을 맡으셨죠. 그러니까 국정원 자체의 인적 구성의 상층부 지도부가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인권 탄압만 하는 정보부는 해체해야 된다. 국정원을 해체하라 하는 얘기가 일부에서 나왔고 상당 부분 그럴 필요성이 있었어요. 근데 국정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국가기관으로서 정보를 다루는, 대외적인 정보를 다루는 기구가 필요한 거고, 그걸 해산하지 않고 버티려고 그러면 과거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 속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너희 기구를 존속시켜주겠다 하는 여론을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스스로 자기 고백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가 나와서 대통령께서 그 2004년 8.15 정축사에서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던 기관들이 먼저 나서서 과거를 반성해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민족 친일 행위만이 진상규명의 대상은 아닙니다. 과거 국가 권력이 저지른 인권 침해와 불법 행위도 그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진상을 규명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지난 역사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국회 안에 만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각종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국가기관의 은폐와 비협조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그런 시비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고백해야 할 일이 있으면 기관이 먼저 용기 있게 밝히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부담도 있을 것입니다. 권위와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기관이 스스로 부끄러운 과거를 덜추어낸다는 것은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신뢰를 쌓고 올바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더 이상 진실을 묻어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수십 년을 미루어 왔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과제라면, 풀어야 될 역사적 과업이라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군대, 보안사, 국방부, 정보부, 경찰, 검찰, 사법도 하라고 그랬는데 검찰은 끝내 하지 않았고 사법부는 그 뒤로 책을 냈어요. 반성하는 나름대로 이제 했고 국정원과 경찰과 국방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 뒷받침이 없이 자체 내에 내규로 철저하게 조사를 했는데 저는 뭐 나름대로 그 상당한 소득이 있었고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 내부 다짐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런 똑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제 좀 대외적인 신뢰가 형성됐죠. 그 저 같은 경우에 최종 보고서를 쓰면서 제 생각은 국정원 해체였어요. 국정원 해산이었어요. 그 3년 동안에 국정원 내부에서 과거 반성을 하기 위해서 애쓴 것이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애처로운 거예요. 이 정도면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내 나름대로 신뢰가 생겼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고서 쓰면서 국정원의 한골 탈퇴,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 국가정보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으로 그런 측면에서 이 국정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최종적인 이제 보고서를 썼는데 웬걸 딱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과거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또다시 정치 개입을 하고 국정원을 농단하는데 하수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그때 매정하게 국정원 해산하는 보고서를 썼어야 됩니다. 물론 내가 국정원 보고서에서 해산하라는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해체하지는 않았겠지만 국정원이 그 야당 의원 뭐 하는 조사해가지고 뭐 감옥에 갈 수 있게 한다. 여당 의원한테 누굴 당선시킨다. 이런 짓을 하는데 힘을 다 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폐쇄해야 맞지. 없애줘야지. 대내 정보를 장악해야 자기들이 산다고 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절대 버리질 못하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해산해버리게 되면 해산해야지. 해산하고 그 대정보를 그 외사부에, 경찰 외사부에다 둬야지. 그리고 대사관마다 그게 파견되면 되는 거지. 그 엄청난 돈 얼마 쓴지를 몰라요. 이 조사하는 분들도 몰라요. 얼마 썼는지를. 돈도 그렇고, 인원도 그게 실제로는 다르다, 이 말이지. 세계 모든 나라에 정보기관이 있는데 우리처럼 정보기관이 자기 과거를 반성하는 기구를 만들어 하는 것은 역사상 유일해. 노무현 정권 시절에 했던 수많은 과거사들이 다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공안기관이 스스로 자기 고백을 하는 예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것 또한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물론 신부님 말씀대로 해산시키지 못한 건 잘못이긴 하지만 네, 그거 조금 처음은 대통령 그때 참 아쉬워하셨는데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검찰하고 사법부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렇게 뭐 하라고 하기보다는 내부에서 해주기를 바랬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의 과거에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문제들을 그것들이 이제 친일 진상규명위원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수많은 부분에서 심지어 전두환 정권 시절에 삼청교육대 문제까지 어느 한두 가지로 얘기할 수 없는 어느 한 분야로 한정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하는 게 사실상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 청산의 열기가 높을 때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포괄해서 위원회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과거사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자 하는 측면에서 이제 노무현 정부 시대 포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죠. 노무현 대통령만의 의지로 되는 일 같았으면 그때 필요한 적절한 법안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그 노무현 정부뿐만 아니라 그 외면에 이것을 방해하고 달가하지 않는 세력이 훨씬 더 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보수 언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수 언론의 여론 조작이 훨씬 더 커요. 그 싸움이 사실은 과거사보다는 더 힘들어요. 당시에 이걸 비판하고 헐뜯고 반대하는 세력을 어떻게 설득해 가면서 과거사법을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그 타협 과정 속에서 알맹이든 다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는 형해화된 법. 이제 그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신부님을 위원장으로 모셔서 정치적으로 이 한계를 돌파해 나가자 하는 것이 시민사회가 신부님을 위원장으로 추대한 배경이에요. 노무현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신부님이 나서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법률적인 한계를 어떤 면에서는 신부님의 역량으로 메꾼 측면이 상당 부분 있는 거죠. 제가 2007년 12월부터 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정권이 이명박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제가 가서 한 달 만에 대통령이 이명박이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들어와서 이 집을 헐어야 돼. 그때. 그러니까 헐기 위한 방법이 과거사위원회의 통폐합. 그러니까 친일진상규명위원회, 강제동원 조사위원회, 그 다음에 진실과 화해위원회, 제주 4.3위원회, 이 당시에 있었던 몇 개의 과거사 기구들을 통폐합해서 과거사위원회 하나로 만들겠다. 그 얘기는 이제 모든 위원을 해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껍데기만 남기는 거. 그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고 방침이었어요.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었죠. 이제. 그런데 우리 역사가 그렇게 수많은 파동을 겪으면서 보게 되면 아주 상당히 기묘하게 운명적으로 길을 찾아가는 게 있어요. 그때 뭐였냐면 광우병 파동, 쇠고기 파동, 이게 일어나서 촛불 집회가 5월 달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일어나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명박산성을 쌓고 그 너머에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 시위대가 아침 이슬 노래 부르는 거 따라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중에 과거사 해체하는 시기를 놓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가 아무 지원도 하지 않고 아무 방해도 하지 않고 그냥 놓아먹였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지원은 집 속에 아무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물론 지원도 안 해줬지만 그냥 우리 할 일을 최소한 범위 내에서 했고,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가 만들었던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그나마도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아까 신부님 말씀하셨지만 재판장에 가갖고 단 한 건도 재판장에서 패소한 게 없어요. 어떻게 부지런한지 그 결정문 다 그때 한 장 문장 하나를 다 고쳤어요, 이 양반은. 그 원고 전체를 다 읽어가지고 수정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존경스럽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죠. 이 결정문이 역사에 남는 문건이다 하는 중압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재판소에 가게 되면
검사, 판사들, 변호사들이 이걸 보고 시비를 건다. 그래서 그 시비에 걸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한, 아무튼 뭐 내 능력이 닿는 한 열심히 했는데, 신부님이 했던 일 중에 정말 큰 일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입니다. 신부님 때 결정을 했어요. 강기훈 유서. 대표적인, 공안 사건의 대표적인 것이 검찰이 조작해낸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이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과거사 인권 침해 사건 중에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신부님이 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검찰은 자기들의 명예, 체면, 사활이 걸린 사건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인데, 오랜 동안에 하도 검찰이 조직적으로 그걸 재심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 판사가 몇 달을 가지고 검토했는데 결국은 재심을 받아줬어요. 그게 과거사 사건의 하나의 분수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제주 4.3 사건과 더불어서 공안 사건에 있어서는 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의 재심 받아들였는데, 그때 그 판사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의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 결정문이 자기가 받은 어떤 판결문이나 검찰의 기소장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탁월하다. 근데 우리 그때 상당히 신뢰를 받은 편이었어요. 그래도. 예. 그냥 적당히 한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토시 하나까지도 그래. 일하는 친구들은 진짜 온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한 거죠. 다른 어떤 정부 기관의 공직자 못지않게 과거사에 있었던 그 100여 명의 시민사에서 왔던 조사관들 밤잠 자지 않고 해냈던 것. 나는 사무실에 엉뚱한, 지금은 상상도 못하겠지만은, 조회. 조회라는 직장이 어딨죠, 우리나라에 지금, 그죠?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거 하나의 길로 가야 되는 그거에 대해서 각각 자기 생각만 가지고 하면 어떡하노 말이지, 그래. 우리가 바른 길로 힘껏 일하자,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청와대에서 보면 정말 대통령 의지가 너무나 확고하고 또 역사적 인식이 투철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가장 적극적으로 했다. 그런 점에서는 과거사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있는 동안에 우리 수석실에서 그걸 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자부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는 거의 안 하다시피 했고, 과거사 그것도 다시 또 시작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나 뭐 이런 걸 볼 때,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이제 참여정부 하에서 추진하고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저 나름대로는 좀 위안을 하고요. 일본이 자꾸 보수화되면서 뭐 과거를 미화하고 독도 문제 거론하고 이제 이런 것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과거 문제에 대해서는 똑바로 우리 사회가 정리하고 보편적인 수준의 이런 역사 인식을 온 국민이 갖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런 정도 생각합니다. 역사는 미래의 자산입니다. 역사라는 게 지나가 버리고 끝난 게 아니고 미래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역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올바른 역사 인식이 올바른 미래를 창조한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 말씀이시잖아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미래 길을 전망하고 설계하는 거거든요. 과거사 정리, 과거사 청산, 그런데
과거 청산은 뭐 언제든지 제기될 수는 있지만 이 문제에 너무 몰입해서 매달려 있는 것 또한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정리는 과거의 잘못을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이 부분을 뛰어넘는 것이 정말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과거사 정리를 좀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세력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모든 면에서 87년 이전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을 퇴장시키고 민주주의 시대를 활짝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97년 마침내 완벽한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독재 체제에서 구축된 특권과 반칙 권위주의 문화를 청산해 가고 있습니다. 정경유착과 권력형 부패의 고리도 끊어내고 있습니다. 권력기관은 제자리로 돌려보내고 권력과 언론의 관계도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착은 없을 것입니다. 과거사 정리로 역사의 대의를 바로잡아가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창의를 꽃피우고 있습니다.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이 큰 일을 민주세력보다 누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